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았던 거대한 불꽃,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제국이 무려 6세기 동안 왕국과 술탄, 공화국과 십자군, 그리고 떠오르는 유럽의 강대국들과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국가를 정복했고 때로는 영토를 잃었으며 이기 속에서 국경을 다시 세우고 발칸반도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거의 어떤 제국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파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전쟁을 잘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비용을 끝없이 조달할 수 있는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는 심장과 같은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무엇으로 굴러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장군이나 결정적인 전투가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패배한 전투가 아니라 바닥난 예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군수 지원과 재정 압박이야말로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진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왕국들처럼 단순히 세금을 걷어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을 넘어 전쟁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의 자금이 되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기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스만 제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스만 제국은 터번을 쓴 술탄, 웅장한 돔, 그리고 용맹한 예니체리 군단의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 그 뒤에서 수백 년간 제국을 움직인 경제적 동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13세기 말 아나톨리아 북서부의 작은 공국에서 시작됩니다. 오스만 1세라는 이름의 지도자는 수천의 기마병을 이끌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법을 아는 전략가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몽골의 힘이 약해지던 그 시기, 오스만의 세력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재정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정복지가 늘어날수록 토지와 자원, 농작물과 세금이 늘어났고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할 인구가 제국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스만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전쟁은 비용이 아니라 수입원이었습니다. 1326년 부르사를 점령하고 1350년대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오스만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를 장악한 새로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경제에서 세계의 대동맥을 독점한 것과 같았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페르시아로, 카이로에서 부다페스트로 향하는 모든 상인은 오스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는 식량, 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스만은 이 모든 것을 주변국보다 월등히 많이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전근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차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비단, 향신료, 카페투, 무기, 목재, 설탕 등 모든 것이 그들의 영토를 거쳐갔고 물건이 움직일 때마다 오스만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수입만으로는 비엔나 성벽에서 예멘의 산맥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제국이 부유했지만
대부분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스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구조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 자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이 되도록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티마르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장 큰 비용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국가는 직업 군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월급, 장비, 연금 등 군대는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스만은 이 문제를 병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권리를 주었습니다. 티마르는 일종의 징세 구역이었습니다. 시파이라 불리는 기병은 특정 마을이나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스스로 무장하고 말을 유지하며 전쟁이 발발하면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출정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 고려의 전시관이나 조선의 과전법과도 닮아있는 듯 보입니다. 국가가 관료나 군인에게 직접 녹봉을 주는 대신 특정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줌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동시에 수혜자가 해당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스만의 티마르 제도는 이 개념을 군사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지출을 극적으로 줄였고 병사는 지역 안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마을이 곧 안정된 세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국은 국고를 텅 비우지 않고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져온 더 중요한 결과는 오스만의 전쟁 비용이 매우 저렴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선불을 요구하는 값비싼 기사나 용병에 의존했습니다. 왕의 금고가 비면 군대의 충성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병사들은 평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은 예산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전쟁 자금 조달 방식은 티마르 제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익숙하지만 그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혁신, 바로 예니체리 군단이 있었습니다. 예니체리, 외국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으며 술탄이 자신의 가족보다 더 신뢰했던 최정예 보병 부대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고 오직 국가에만 충성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들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제국이 그들을 얻고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니체리는 데브시르메라는 흔히 소년 징집으로 알려진 제도를 통해 충원되었습니다. 발칸반도의 기독교 마을에서 영특한 소년들이 선발되어 가족의 품을 떠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제국의 엘리트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족이나 영주가 아닌 오직 술탄과 국가에만 모든 것을 빚진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이 제도의 윤리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재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다른 어떤 제국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는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막대한 양육 비용을 정복지의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외주를 준 셈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다 자란 정예 병사를 얻으면서도 그들을 키우는 데 드는 평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티마르 제도가 기병대를 자급자족 군대로 만들었다면 예니체리 제도는 보병대를 고효율 저비용의 전문 군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수세기 동안 제국의 막대한 재정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의 진정한 힘은 전쟁이 전쟁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때마다 제국은 단순히 땅만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납세자, 새로운 티마르, 새로운 교역로와 항구를 얻으며 다음 전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유럽의 왕국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더 가난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스만은 종종 더 부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전략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제국은 보스포루스 해협, 지중해,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든 인도의 향신료든 오스만을 거치지 않고는 유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거대한 통행료 징수소였던 셈입니다. 1500년대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비쌌지만 무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소금, 담배, 커피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국가 독점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고 크림반도에서 왈라키아에 이르는 여러 속국이 바치는 조공은 제국의 군대와 도로, 요새를 유지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국은 빚을 내지 않고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살아갔습니다. 국가 부채의 악순환도 국고를 고갈시키는 거대 채권 시장도 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외국 채권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산업화되었고 그들의 무역로는 오스만의 육로를 우회하여 대양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부를 책임졌던 교역로의 중요성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티마르 제도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한때 제국의 자랑이었던 예니체리는 특권에 취해 개혁에 저항하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제국이 유럽식 군대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수세기 동안 피해왔던 것, 바로 현금 급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외국의 차관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특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19세기 말 외세의 차관에 의존하며 국운이 기울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 역시 1800년대에 유럽 은행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막대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압도했던 유럽 열강이 이제 그들의 재정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881년 제국은 굴욕적으로 국가 재정의 통제권을 프랑스와 영국이 운영하는 국제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재정적 독립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국가는 재정적 규율 위에서 성장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자신을 지탱하지만 변화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함께 몰락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에도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옛 티마르 제도는 민간 군사기업과의 계약 형태로 존재합니다. 무역으로 통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현대의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독점은 국영 석유 회사와 국부 펀드로 살아남았으며 정복이 정복에 자금을 대는 방식은 자원을 둘러싼 전쟁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린 막대한 부채는 오늘날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국의 재정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대의 옷을 갈아입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국은 전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제국은 대차대조표 위에서 죽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6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효율적이고 영리한 금융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즉 확장이 더 이상 이윤을 낳지 못하고 무역로가 외면하고 군인 유지 비용이 급증하고 외국 채권자들이 미래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제국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경고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수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통찰과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이 더 밝은 지혜의 빛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